한국은 겉과 속이 다르다. 워싱턴의 엘리트들이 한국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단순한 무기 수출국 정도로만 봤죠. 전쟁 시뮬레이션 변수 목록에서 아예 제외했고 한국산 무기는 보조장비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단 3일 만에 그들의 모든 계산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94.7% 성공률, 제로 손실. 이 숫자들이 백악관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이 옳았던 그 순간들, 변수가 아니라던 나라가 어떻게 핵심이 되었는지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조용한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 3층 전략분석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다른 동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첸, 이 팀에서 동남아시아 담당 분석관으로 일한 지 3년째였어요. 오늘 회의 주제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시뮬레이션이었죠. 팀장 스티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나리오 최종 점검입니다. 변수 목록부터 확인하죠. 그가 프로젝터 화면을 켰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지난 2달간 정리한 분쟁 관련국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태국, 일본, 미국, 이렇게 4나라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각국의 군사력, 경제력, 외교 관계망이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후원국이었고 태국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이었죠. 일본은 경제적 영향력으로 양측에 모두 손을 뻗치고 있었고요. 저는 화면을 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 4나라의 움직임이 분쟁의 향방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CIA에서 파견 나온 마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무기 공급망 분석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답했어요. 캄보디아는 중국산 무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다는 평가고요. 태국은요? 스티브가 물었습니다. 미국, 스웨덴, 이스라엘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F-16 전투기, 그리펜 경전투기, 각종 미사일 시스템까지요. 고가 장비 위주예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화력면에서 태국이 압도적이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도 최근 중국에서 다연장 로켓과 전투기를 들여왔어요. 단기전이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강이 보였어요. 잔잔한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어요. 모두 그녀를 쳐다봤죠. 스티브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요? 네. 제니퍼가 자료를 뒤적였어요. 태국이 최근 한국에서도 무기를 수입했다는 정보가 있던데요. T-50 계열 항공기라고 하던가요? 마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훈련기 말하는 겁니까? 실전용은 아니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요. 변수 목록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스티브가 손을 저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일 뿐입니다. 이 분쟁의 판을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에요. 그냥 보조장비 정도로 보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한국 무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K-방산인이 뭐니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건 그냥 마케팅 용어쯤으로 생각했거든요. 진짜 전쟁에서 쓰이는 건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 무기라고 믿었죠. 마크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가성비 좋다는 평가는 있어요. 근데 결정적 순간에는 결국 미국제나 유럽제를 쓰게 되죠. 그게 현실입니다. 맞아요. 스티브가 동의했어요. 폴란드나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 사는 건 예산 때문이지 성능 때문이 아니에요. 제니퍼가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을 봤어요. 석연치 않은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녀도 더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최종 변수 목록은 이대로 확정하겠습니다. 스티브가 선언했어요. 중국, 태국, 일본, 미국 이렇게 4나라만 넣고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이해 있습니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회의록에서 지워졌죠. 저는 그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스티브가 키보드를 두드려서 변수 목록을 최종 저장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딸깍. 그 작은 소리와 함께 한국은 우리 분석에서 사라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국 군사력 분석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태국 관련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태국 공군 전력이라는 제목 아래 항공기 목록이 나왔죠. F-16 전투기 58대, 그리펜 전투기 12대, 그리고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T-50 12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보며 잠시 멈췄어요. T-50가 뭔지 궁금하긴 했지만 곧 다른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F-16이고 그리펜이었으니까요. 훈련기 따위는 전쟁에서 별 역할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레이더 시스템, 지상군 배치 현황, 읽어야 할 자료가 산더미였어요. T-50 같은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뉴스를 확인하려고요. 태국, 캄보디아 국경 긴장이라는 헤드라인이 떴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양국 군대가 국경 지역에 집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태국군 2만 명, 전차 100대 이상, 캄보디아군도 비슷한 규모라고 했습니다. 언제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팀이 만든 시뮬레이션이 곧 현실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스티브가 저를 불렀습니다. 데이비드, 캄보디아 무기 성능 평가 다시 한번 확인해줘요. 중국산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캄보디아가 보유한 중국산 무기 목록이 나왔어요. 서류상 성능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단기 분쟁 기준, 캄보디아 방어 능력은 유지 가능. 중국산 무기의 가격 대비 성능이 합리적 수준임. 태국의 공군 우세에도 불구하고 지상전으로 전환될 경우 교착 상태 가능성 있음. 그 문장을 쓰면서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믿었어요. 성능표에 나온 숫자들, 사거리, 정확도, 신뢰성 같은 것들 말이죠.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제니퍼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데이비드, 어제 내가 말한 거 있잖아요. 한국 무기 말인가요? 네. 그녀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태국 국방부 발표 자료래요. T-50편대를 실전 배치했대요. 국경 지역 공군 기지예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영어로 된 보도 자료였죠. 태국 공군이 한국산 경공격기를 국경 지역에 배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진도 몇 장 첨부돼 있었습니다. 활주로에 줄지어 서 있는 T-50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공격기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경공격기면 보조 역할이겠죠. 저는 말했어요. 메인은 F-16이고요. T-50은 그냥 숫자 채우기용 아닐까요? 제니퍼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가요? 뭔가 태국 측이 이걸 꽤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여기 보세요. 작전 핵심 전력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케팅이겠죠. 한국 무기 수출하려고 과장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별 역할 못할 겁니다. 태국도 그거 알아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 작은 의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태국이 굳이 실전 배치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무시했어요. 우리 팀은 이미 결론을 내렸으니까요.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고요. 오후에 팀 회의가 다시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최종 모델을 확정하는 자리였어요. 스티브가 화면에 우리가 만든 전쟁 시나리오를 띄웠습니다. 1단계는 국경 충돌, 2단계는 공중전, 3단계는 지상전. 각 단계마다 예상 시간과 피해 규모가 계산돼 있었죠. 여기서 핵심 변수는 중국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스티브가 설명했어요. 중국이 캄보디아를 직접 지원하면 상황이 복잡해져요. 일본도 움직일 수 있고요. 저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우리 모델은 정교했어요. 각국의 이해관계, 군사력, 경제 상황을 모두 반영했죠.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제니퍼가 왜 계속 언급했을까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우리는 전문가였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죠. 한국 무기가 중요했다면 이미 우리 분석에 잡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변수도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그 확신은 다음날 아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가 전체 회의를 소집했거든요. 캄보디아 무기 체계 최종 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죠. 데이비드, 캄보디아 전력 평가부터 시작하죠. 스티브가 말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캄보디아 군사력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중국산 무기 목록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중국산 무기로 거의 모든 걸 채웠죠. 전투기, 다연장 로켓, 대공 미사일, 심지어 소총까지요. 이유가 뭔가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펼쳤어요. 첫째, 가격이 압도적으로 쌉니다. 같은 성능의 서방 무기보다 30에서 40% 저렴하죠.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비교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J7 전투기는 대당 500만 달러입니다. 제가 설명했죠. F-16이 3천만 달러인 걸 생각하면 6분의 1 수준이에요. 캄보디아 국방 예산이 연간 5억 달러 정도인데 F-16 10대 사면 예산이 다 날아가요. 하지만 J7이면 100대도 살 수 있죠.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합리적이네요. 둘째는요, 납기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중국은 주문하면 6개월 안에 납품합니다. 서방 무기는 최소 2년 걸리죠. 긴급하게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유일한 선택지예요. 제니퍼가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빠르긴 하네요. 그것도 전략이겠죠.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중국은 재고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자기네 군대용으로 만든 걸 수출용으로 전환하는 거죠. 서방은 주문 생산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중국은 창고에서 꺼내면 끝이에요. 스티브가 팔짱을 꼈습니다. 셋째는 뭡니까? 셋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중국 정부의 보증이죠.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정치적 보호막까지 제공합니다. 유엔에서 캄보디아 편을 들어주고 경제 원조도 패키지로 묶어주죠. 차관도 제공하고요. 그럼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완벽한 딜이네요. 스티브가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중국산 무기 성능표가 나왔죠. WS2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캄보디아의 주력 화력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사거리 200km, 탄두 중량 200kg, 정확도 CP 50m 이내. 스펙만 보면 나쁘지 않아요. 나토 기준으로 봐도 중급 이상이에요. 실전에서도 그렇게 작동할까요?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중국산 무기의 실전 성능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성능표가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중국도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단기전이라면 충분히 작동할 거예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무기 팔아온 나라인데 아예 작동 안 하는 걸 팔진 않겠죠. 맞아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최고급은 아니어도 쓸만한 수준은 되는 거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J7 전투기 사진이 나왔습니다. 낡아 보이는 디자인이었죠. 소련 미그-21을 베낀 거라는 게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전투기는 어떤가요? 스티브가 물었습니다. 구형이긴 합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1960년대 소련 기반이죠. 하지만 캄보디아가 필요한 건 최신의 전투기가 아닙니다. 국경 방어용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중국이 업그레이드 패키지도 제공했습니다. 레이더, 미사일 시스템 같은 거요. 어느 정도 현대화됐다는 거네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새 비행기는 아니지만 엔진이랑 항전 장비는 2000년대 기술이에요. F-16 초기형보다는 떨어지지만 없는 것보단 훨씬 낫죠. 스티브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네요.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캄보디아는 제한된 예산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싸고 빠르고 정치적 지원까지 딸려오는 무기. 합리적이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결론이라는 제목이 크게 떠올랐죠. 중국산 무기는 캄보디아에게 합리적 선택입니다. 제가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적절하고 빠른 납품으로 전력 공백을 메웠으며 정치적 지원까지 포함된 패키지 딜입니다. 단기 분쟁 상황에서 캄보디아 방어 능력은 유지 가능합니다. 스티브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 평가를 최종 보고서에 반영합시다. 태국이 쉽게 이기진 못하겠네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분석이 받아들여졌으니까요. 데이터를 꼼꼼히 검토했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냈어요. 완벽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제니퍼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전 데이터는 있나요? 무슨 뜻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산 무기가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요. 제니퍼가 설명했어요. 스펙은 좋아 보이는데
정말 그렇게 작동한다는 증거가 있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실전 데이터라고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쓰인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제가 얼버무렸죠. 하지만 구체적인 성능 분석까지는 자료가 부족해요. 마크가 끼어들었습니다. 제니퍼, 우리는 스펙 기반으로 평가합니다. 실전 테스트까지 기다리면 분석이 끝나지 않아요. 서류상 수치가 신뢰할 만하면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스티브가 동의했어요. 더 이상의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분석을 한 거예요. 제니퍼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색이 보였어요. 저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중국산 무기 자료를 펼쳐봤어요. 성능표, 사진, 카탈로그,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 말처럼 실전 데이터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제조사가 제공한 숫자들 뿐이었죠.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중국산 무기 실전 성능이라고 쳤어요. 몇 개 기사가 나왔지만 대부분 애매했습니다. 잘 작동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우리는 전문가였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게 우리 일이었죠. 스펙이 합리적이면 그걸 믿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서에 썼어요. 단기 분쟁 기준, 캄보디아 방어 능력은 유지 가능, 중국산 무기는 합리적 선택. 그 문장이 곧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 조롱거리가 되기 전에 먼저 태국의 고민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태국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화상회의로 진행된다고 했어요. 저는 스티브, 마크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갔죠. 화면에 태국 공군 참모차장이 나타났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군인이었어요. 계급장이 번쩍였죠. 가슴에는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미국 측 협조예요.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억양이 약간 있었지만 유창했어요. 우리 상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요. 스티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이었죠. 빨간 점들이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국경선을 따라 밀집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군이 이 지점들에 집결했습니다. 참모차장이 설명했어요. 병력 약 2만, 전차 50대, 다연장 로켓 포대 다수입니다. 중국산이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까? 스티브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참모차장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우리 공군력이 압도적이니까요. F-16 편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공권 확보하고 지상 목표 타격하면 끝이에요.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군사력으로는 태국이 우위였으니까요. 그럼 문제가 뭡니까? 마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울 게 있나요? 참모차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문제는 어떻게 이기느냐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기는 방법이 중요하다고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국경 너머 마을 사진들이 나왔죠.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보였어요. 민간인 거주지입니다. 참모차장이 설명했어요. 캄보디아군 진지 바로 옆에 있어요. 대규모 폭격을 하면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CNN이 생중계할 거예요. 아, 이해했습니다. 스티브가 말했습니다. 정밀 타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참모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침략자가 아닙니다. 방어하는 거예요. 국제 여론이 중요해요. 민간인 피해 나면 우리가 악당이 돼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국제 여론 리스크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아세안 회원국들 반응, UN 안보리 개입 가능성, 중국 외교 압박 예상, 리스트가 길게 나열돼 있었죠. 그리고 빨리 끝내야 합니다. 참모차장이 덧붙였습니다. 장기전으로 가면 국제 여론이 악화돼요. 아세안 국가들이 개입할 겁니다. 중국도 나설 거고요. 우리는 일주일 안에 끝내야 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태국이 원하는 건 압도적 승리가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빠른 종결이었죠. 민간인 피해 최소화하면서 군사 목표만 정확히 타격하는 거였습니다. F-16으로는 안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참모차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F-16은 강력하지만 비쌉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한 번 출격에 운영 비용이 엄청나요. 연료비, 유지비, 무장 비용, 게다가 우리가 보유한 건
58대뿐입니다. 소모전을 하기엔 부담스럽죠. 저는 끄덕였습니다. F-16은 고가 장비였어요. 마구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리펜은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12대밖에 없습니다. 참모 차장이 답했어요. 예비 전력으로 남겨둬야 해요. 만약 중국이 개입하면 그걸로 대응해야 하니까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거죠.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작전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100km 이내 정밀 타격, 부수 피해 최소화, 야간 작전 가능, 저비용 운영, 다량 출격 가능한 플랫폼 필요.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루 3회 이상 출격 가능해야 함. 하루 3번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F-16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였거든요. 네, 참모 차장이 말했습니다. 빠르게 압박해야 해요. 캄보디아가 버틸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계속 두들겨서 항복 받아내는 거죠. 그게 가능한 무기가 있습니까? 스티브가 물었습니다. 참모 차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 화면을 쳐다봤죠. 마크도 스티브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참모 차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T-50 계열 항공기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요. 저는 스티브를 봤어요. 그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우리는 한국을 변수에서 뺐는데 태국은 한국을 해법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마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훈련기 아닙니까? 전투에 쓸 수 있어요? 참모 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전투까지 생각한 기체를 쓰는 겁니다. 훈련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훈련기를 전투에 쓴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화면이 바뀌며 T-50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날렵한 디자인이었어요. 하지만 작아 보였죠. F-16이나 그리펜에 비하면 훨씬 왜소했습니다. 이게 정밀 타격을 할 수 있습니까? 스티브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참모 차장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미국산 무장 통합했습니다. JDAM, 페이브웨이,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다 장착돼요. 네트워크도 우리 F-16이랑 연동됩니다. 링크 16 데이터 링크 장착됐어요.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훈련기에 그런 무장을 달 수 있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됐습니다. 참모 차장이 설명했어요. 한국은 훈련기와 전투기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확장성을 염두에 뒀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마크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도 성능이 F-16만 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참모 차장이 말했어요. F-16은 하늘을 장악하는 역할이고 T-50은 지상 목표를 타격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릅니다. 저비용으로 다량 출격해서 정밀 타격만 하면 돼요. 하루 3번도 가능하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 같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작동할까요? 훈련기가 정말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실전 테스트는 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참모 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곧 하게 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꺼졌어요. 스티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국이 도박을 하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산 경공격기로 전쟁을 하겠다니 너무 위험해 보였죠. 마크가 말했습니다. 훈련기를 전투기처럼 쓰겠다는 건데 솔직히 믿기지 않네요. 저도요. 제가 동의했어요. 서류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전은 다르죠. 스티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의 기록은 하되 우리 분석에는 반영하지 맙시다. 여전히 메인은 F-16이에요. T-50은 보조 정도로만 봅시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 순간에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된 건 3일 뒤였습니다. 태국 공군에서 작전 브리핑 자료를 보내왔거든요. 극비 등급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암호화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았죠. 국경 분쟁 공중작전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데 스티브가 제자리로 왔어요. 데이비드, 태국 자료 받았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그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그와 함께 보기 시작했어요. 작전 개요라는 섹션이 나왔습니다. 1단계는 제공권 확보였어요. F-16과 그리펜을 투입한다고 했죠. 여기까진 예상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단계를 보는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2단계. 정밀 지상 공격, T-50트 편대 투입, 주간 및 야간 작전, 목표는 캄보디아 후방 보급로 및 지휘시설. 스티브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진짜 T-50을 메인으로 쓰려나 보네요.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구체적인 편성표가 나왔습니다. T-50트 12대 전기 투입, 4대씩 3개 편대 구성, 출격 횟수 1일, 최대 3회.
총 작전 일수 3일 예상. 하루에 3번씩 출격시킨다고요?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F-16은 하루 한 번 출격도 부담스러운데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스티브가 말했습니다. 저비용으로 다량 출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무장 구성이라는 항목이 나왔어요. 눈을 의심했죠. JDAM 유도폭탄 500파운드급, 페이브웨이 레이저 유도폭탄, AGM-65, 매버릭 미사일,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20mm 기관포. 이거 전부 미국산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스티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기체에 미국 무장을 단 거네요. 완전히 통합된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훈련기에 이런 무장을 어떻게 다는 겁니까? 다음 페이지에 답이 있었습니다. 무장 통합 시스템이라는 제목이었죠. 사진이 몇 장 첨부돼 있었어요. T-50 날개 아래 장착된 무장들이 보였습니다. 하드 포인트가 7개나 됐어요. 처음부터 이걸 염두에 뒀나봐요. 스티브가 중얼거렸습니다. 훈련기지만 확장 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네요. 나토 표준 무장 전부 호환돼요. 저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네트워크 연동이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내용을 읽는데 점점 놀라웠습니다. T-50는 데이터 링크 장착, F-16 및 그리펜과 실시간 정보 공유, 지상 관제소와 직접 연결, 조기 경보기와 연동, GPS 유도, 무기 운용 가능, 야간 투시, 장비 기본 탑재. 이건 거의 최신의 전투기 수준인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스티브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훈련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완전한 전투기였거든요. 다만 크기가 작고 가격이 싼 것뿐이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작전 시나리오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구체적인 공격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상 CEP 10m 이내, 예상 파괴율 90% 이상. 10m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 정도 정확도가 가능합니까? GPS 유도면 가능하죠. 스티브가 답했어요. 문제는 기체가 그걸 운용할 수 있느냐인데 서류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3일 만에 끝내겠다는 거네요. 스티브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T-50만으로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F-16은 하늘만 지키고 실제 타격은 한국 기체가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비용 분석이라는 섹션이었어요.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죠. 총 비용 39만 6천 달러, F-16만 사용 시 예상 비용 72만 달러, 절반도 안 되네요. 스티브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T-50을 쓰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기대 효과라는 섹션이었어요. 민간 피해 최소화, 빠른 작전 종료, 저비용 운영, 국제 여론 악화 방지, 다량 출격으로 적 사기 붕괴,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태국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조용하고 정확하고 빠른 전쟁. 그걸 한국 무기로 하겠다는 거였죠. 스티브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위에 보고해야겠어요. 한국을 완전히 다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남아서 자료를 다시 봤어요. 여전히 의심이 들었죠. 서류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서류와 다르잖아요. T-50이 정말 이 계획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인터넷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T-50 실전 성능이라고 쳤어요. 그런데 나오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라크에 수출됐다는 기사, 필리핀이 도입 검토한다는 뉴스. 하지만 실제로 전투에 투입된 사례는 없었어요. 이건 도박이에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태국이 검증되지 않은 무기로 전쟁을 하려는 거잖아요. 하지만 태국 공군 참모 차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계산된 선택이라는 확신이었죠. 저는 브리핑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훈련기와 전투기를 구분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확장과 실전 투입을 고려했다.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실전에 맞춰 설계해왔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훈련기를 만들려던 게 아니었어요. 작고 싼 전투기를 만들려 했던 거였죠. 훈련도 되고 전투도 되는 기체를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았습니다. 설계 의도가 그렇다 해도 실제로 작동할까요? 서류상 완벽함이 실전에서도 증명될까요? 그 답은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총성이 울렸거든요. 그리고 T-50편대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팀 모두가 상황실에 모여서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고 있었거든요. 레이더 화면에 작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T-50편대였어요. 그 점들이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 영공으로 들어가는 걸 봤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우리 분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요. 그 직감은 맞았지만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상황실을 나온 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T-50편대가 출격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한국 무기 자료를 다시 꺼냈어요. 지난 몇 주간 대충 훑어봤던 파일들이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읽어야 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T-50 개발 배경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1990년대 후반. 한국 공군 훈련기 노후화, 새 기종 필요, 미국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 시작, 2005년 첫 비행 성공. 여기까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단을 읽는데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어요. 개발 목표는 훈련기가 아닌 다목적 플랫폼. 처음부터 전투 임무 수행 가능하도록 설계, 고등훈련과 경공격을 하나의 기체로 해결.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훈련기가 아니라 다목적 플랫폼이라고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설계 철학이라는 섹션이 나왔습니다. 확장 무장 체계 기본 탑재, 나토 표준 무기 통합 가능, 네트워크 중심 작전 지원, 저비용 대량 운용 고려, 유지보수 간편성 우선, 조종사 교육 시간 단축.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계산된 거였어요. 한국은 훈련기를 만들면서도 전투기를 염두에 뒀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든 거였죠.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출 전략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CIA에서 작성한 자료였죠. 한국의 무기 수출 접근법이라는 챕터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 최고급 무기를 살 수 없는 중소국가들이 타깃. 하지만 저품질은 제공하지 않음. 중급 성능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는 전략.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우선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태국이 선택한 거였구나. F-16은 너무 비싸고 중국산은 믿을 수 없으니까요.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특징이라는 리스트가 나왔어요. 첫째, 실용성 중시. 화려한 스펙보다 실전에서 쓰기 좋은 것을 우선. 둘째, 확장성. 기본형에서 고급형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하도록 설계. 셋째, 운영 편의성. 유지보수 간단. 교육 훈련 기간 단축. 넷째, 서방 무기 체계와 호환. 나토 표준 준수로 기존 장비와 통합 용이. 다섯째, 빠른 납품, 주문 후 1년 내 인도 가능.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중국이나 미국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중국은 싸게 많이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성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죠. 어차피 개발도상국들은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스펙은 그럴싸하게 적어놓지만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별개 문제였어요. 미국은 반대였습니다. 최고 성능을 추구했어요. 비용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동맹국들이 돈을 내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가격이 비싸도 성능은 보장됐지만 중소국가들은 엄두를 못 냈어요. 한국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아니, 중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전쟁에서 쓰기 좋은 것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최고급은 아니지만 확실히 작동하는 것, 비싸지 않지만 믿을 수 있는 것, 화려하지 않지만 실용적인 것.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K9 자주포 사례 연구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것도 한국산 무기였죠. 케이스 스터디가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폴란드 도입 사례. 폴란드는 왜 K9을 선택했나? 독일제는 너무 비싸고 중국제는 신뢰할 수 없었음. K9은 합리적 가격에 검증된 성능 제공, 게다가 폴란드 내 생산 라인 이전까지 포함, 기술 이전, 현지 고용 창출, 장기 파트너십.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장기 파트너십, 이 모든 걸 패키지로 제공했죠. 그래서 중소국가들이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스티브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 벌써 왔어요? 주말인데요. 한국 자료 다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서요. 그가 제 옆에 섰습니다. 뭘 찾았나요? 한국의 철학이요. 저는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훈련기와 전투기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양쪽 다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확장성을 핵심으로 뒀어요. 스티브가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확장성 얘기군요.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전 중심 설계예요.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에서 쓸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한 거죠. 조종사가 다루기 쉬운지, 정비가 간단한지, 부품 조달이 쉬운지. 스티브가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 봤다는 거네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네, 우리는
한국을 무기 수출국 정도로만 봤어요. 변수가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요.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국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저도 이해했습니다. 태국은 F-16으로 하늘을 장악하고 T-50으로 지상을 타격하려는 거였어요. 고가 장비와 저가 장비의 조합. 하지만 저가라고 해서 저성능은 아니었죠. 실전에 최적화된 장비였습니다. 제 컴퓨터에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태국 국방부에서 온 거였어요. 작전 결과 속보라고 적혀 있었죠. 스티브와 저는 동시에 화면을 봤습니다. 파일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T-50편대 첫 출격 성공. 목표 5개 중 5개 타격 완료. 오차 범위 평균 8m. 민간 피해 없음. 기체 손실 없음. 2차 출격 준비 중.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성공했다고요? 스티브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8m 오차면 거의 정확하게 맞췄다는 건데요. 계속 읽었습니다. 캄보디아 다연장 로켓 포대 3개 무력화, 지휘소 2개 파괴, 교량 1개 차단, 모든 기체 정상 작동, 조종사 피로도 낮음.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상 계획이 실제로 작동한 거였어요. T-50이 정말로 정밀 타격을 해낸 겁니다. 스티브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속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죠. 우리가 믿지 않았을 뿐이에요. 낡은 기준으로만 봤던 거예요.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팀 전체가 모였어요. 마크가 먼저 말했습니다. 태국 작전 결과 봤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니퍼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 얘기했을 때 다들 무시했잖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스티브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판단이 잘못됐어요. 한국을 변수에서 제외한 건 실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마크가 물었습니다. 다시 분석해야죠. 스티브가 답했어요. 한국 무기 체계 전부 재평가합니다. T-50뿐 아니라 K9, K2 전차, 천국 미사일 시스템 전부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식 무기 철학이라고 제목을 적었어요. 그 아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과 전투의 경계를 없앴다. 확장성을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했다. 실전 운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서방 무기 체계와 완벽하게 통합했다.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실전에 맞춰 설계해왔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을 흉내내지 않았다. 강대국들이 실제로 필요로 할 전쟁 방식을 먼저 만들어 두었을 뿐이다. 그 깨달음이 얼마나 늦었는지는 그날 밤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는 상황실에 남았거든요. 태국에서 실시간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스티브와 마크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지켜봤죠. 밤 11시쯤 태국 공군에서 전문이 왔습니다. 2차 출격 준비 완료. 목표는 캄보디아 후방 보급로. 야간 작전 개시 예정. 저는 시계를 봤어요. 현지 시각으로는 새벽 2시쯤 될 겁니다. 완전한 암흑 속에서 출격하는 거였죠. 레이더 화면이 켜졌습니다. 태국 측에서 보내온 실시간 데이터였어요. 녹색 점들이 여러 개 나타났죠. F-16편대였습니다. 먼저 이륙해서 제공권을 확보하는 거였어요. 10분쯤 지나자 또 다른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크기가 더 작았어요. T-50편대였죠. 4대씩 2개 편대가 이륙했습니다. 출격했네요. 스티브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어요. 녹색 점들이 천천히 국경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F-16들이 먼저 캄보디아 영공에 진입했어요. 레이더 화면에 적기 표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공군이 아예 이륙하지 않은 거였죠. 중국산 J-7 전투기들은 경납고에서 꼼짝도 안 했어요. 제공권 확보 완료. 태국 측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T-50편대 진입 시작. 작은 녹색 점들이 국경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정확히 새벽 2시 30분이었죠. 태국이 계획한 시간표 그대로였습니다. 마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15분 정도 걸릴 거예요. 100km 거리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화면만 지켜봤습니다. 녹색 점들이 캄보디아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국경에서 점점 멀어졌죠. 그때 화면에 변화가 생겼어요. T-50편대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한 거였죠. 타격 개시. 태국 측 메시지가 떴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레이더 화면으로는 무기 발사를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점들이 잠시 멈춰 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5분이 지났습니다. 새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1차 목표 타격 완료. 보급 창고 2개 파괴 확인. 교량 1개 차단. 2차 목표로 이동 중. 정말 맞췄나봐요. 마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캄캄한 밤중에 100km 떨어진 곳에서 정확히 목표를 타격했다는 겁니까? GPS 유도 폭탄이라지만 그래도 놀라웠죠. T-50편대가 다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거였어요. 10분쯤 지나 또 멈췄습니다. 2차 목표 타격 개시. 메시지가 왔죠.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었어요. 훈련기라고 생각했던 기체들이 실제 전쟁에서 정밀 타격을 하고 있었죠. 2차 목표 타격 완료. 차량 집결지 무력화. 탄약고 폭발 확인. 귀환 시작. 녹색 점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태국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빨라졌죠. 기체 손실은요? 스티브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점들을 세어봤습니다. 출격한 8대 전부 귀환 중. 손실 없음. 태국 측에서 확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단 한 대도 잃지 않고 임무를 완수한 겁니까? 30분 뒤 T-50편대가 태국 영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착륙했죠. 전 기체 무사 착륙, 손상 없음, 3차 출격 준비 가능.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마크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3차 출격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이나요? 저는 태국 작전 계획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 적혀 있었어요. 1일 최대 3회 출격 가능. 저비용 대량 운용. 정말 하는구나. 스티브가 중얼거렸습니다. F-16이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 번 출격에도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요. 게다가 정비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F-16 한 번 출격 비용이 약 2만 달러. T-50은 그 절반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유지보수도 간단하죠. 그래서 하루 3번이 가능한 겁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우리 시뮬레이션에는 이런 변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리 시뮬레이션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가 중국산 무기로 단기전을 버틸 수 있다고 계산했었죠. 태국 공군력이 우세하지만 장기전은 부담스러울 거라고 봤고요. 민간 피해 우려 때문에 대규모 폭격도 어렵다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국은 T-50으로 하루에 여러 번 출격하며 캄보디아 후방을 두들기고 있었어요. 저비용으로 고강도 작전을 펼치는 거였죠. 정밀 타격이라 민간 피해도 없었고요. 우리 계산이 틀렸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T-50을 변수에 넣지 않았죠. 보조 장비 정도로만 봤고요. 하지만 T-50이 핵심이었어요. 스티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T-50이 전부네요. F-16은 하늘만 지키고 실제 타격은 T-50이 다 하고 있어요. 그것도 쉬지 않고요. 다음날 아침 추가 보고가 왔습니다. 3차 출격까지 완료. 총 출격 24회. 목표 타격률 95%. 기체 손실 0. 조종사 부상 0. 캄보디아 후방 지원 능력 상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멍했습니다. 24회 출격에 손실이 없다고요? 95% 타격률이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문장이었어요. 캄보디아 지상군 후방 지원 능력 상실. 보급로 차단. 통신망 마비. 전투 지속 불가능 상태. 하루 만에요. 마크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저는 보고서를 확인했어요. T-50편대가 하루 만에 캄보디아 후방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중국산 무기로 무장한 캄보디아군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고립됐어요. 스티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시뮬레이션은 완전히 빗나갔네요. 저는 컴퓨터 파일을 열었어요. 우리가 만든 시뮬레이션 모델이 나왔죠. 변수 목록을 봤습니다. 중국, 태국, 일본, 미국, 한국은 없었어요. 저는 그 목록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틀렸던 거예요. 한국을 변수에서 빼는 순간 모든 계산이 무너진 겁니다. 제니퍼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봤죠? 태국 작전 결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한국을 넣었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인정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시뮬레이션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을 태국 캄보디아 분쟁 재분석이라고 적었죠.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핵심 변수였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레이더 화면 속 작은 점들이 모든 걸 바꿨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산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그 무너짐은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태국 공군에서 최종 전과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제목부터 압도적이었죠. 작전명 선더스톰 최종 결과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표가 나왔습니다. 타격률 94.7%. 저는 그 숫자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94.7%라고요? 거의 완벽한 수준이었어요. 구체적인 타격 목표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다연장 로켓 포대 12개소 전부 파괴, 지휘소 8개소 중 7개소 파괴, 교량 15개 중 14개 차단, 보급 창고 18개소 전부 파괴, 차량 집결지 23개소 무력화.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각 목표마다 타격 시간과 사용 무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JDAM 500파운드 급이 가장 많이 쓰였고 레이저 유도, 폭탄도 상당수였죠. 정밀도 분석이라는 섹션이 나왔습니다. 평균 타격 오차 CP 8.3m, 최대 오차 15m, 최소 오차 3m. 부수 피해 민간 시설 0건, 민간인 사상자 0명.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없다고요? 100km 안쪽 깊숙한 곳을 타격했는데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는 겁니까? 다음 페이지에 사진들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어요. 타격 전후 비교 사진이었죠. 첫 번째 사진은 캄보디아 다연장 로켓 포대였습니다. 타격 전 사진에는 발사대 6기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주변의 차량들과 탄약 저장고도 보였죠. 타격 후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발사대들이 완전히 부서져 있었어요. 정확히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었죠. 폭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50m 떨어진 민간은 멀쩡했어요. 지붕 하나 날아가지 않았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사진은 교량이었습니다. 타격 전에는 멀쩡한 콘크리트 다리였어요. 타격 후 사진을 보니 정확히 중앙 교각만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리 양쪽 끝은 멀쩡했어요. 교각 하나만 정밀하게 타격한 거였죠. 저는 계속 사진을 넘겼습니다. 보급 창고, 지휘소, 차량 집결지, 모든 타격이 정확했어요. 목표물만 파괴되고 주변은 온전했습니다. 마크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봤어요? 태국 최종 보고서요.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가 사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밀도가 정말 T-50으로 가능한 겁니까? 저는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무기체계 분석이라는 섹션이 있었어요. 거기 적혀 있었죠. T-50 탑재 무장, 미국산 JDAM GPS 유도, 폭탄, 미국산 페이브웨이 레이저 유도, 폭탄, 미국산 AGM-65 매버릭 미사일, 타격 정확도는 무장 성능에 의존. T-50은 플랫폼 역할만 수행. 이해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T-50 자체가 정밀한 게 아니라 미국산 유도 무기를 정확하게 투하한 거네요. 맞아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T-50이 그 무기들을 완벽하게 통합했다는 거죠.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운용 효율성 분석이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T-50 평균 출격 준비 시간 45분, F-16 평균 출격 준비 시간 2시간 30분, 하루 최대 출격 횟수 T-50은 3회, F-16은 1회, 유지보수 소요 시간 T-50은 1시간, F-16은 4시간.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T-50은 빨랐어요. 출격하고 돌아와서 재무장하고 다시 뜨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죠. F-16은 느렸습니다. 정비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조종사 피로도도 높았어요. 그래서 하루 한 번 출격이 한계였죠. 비용 분석 최종이라는 섹션이 나왔습니다. 3일간 총 작전 비용 118만 달러, T-50 출격 비용 57만 6천 달러, F-16 출격 비용 36만 달러, 그리펜 출격 비용 12만 달러, 무장 비용 12만 4천 달러. 만약 F-16만 사용했을 경우 예상 비용 250만 달러 이상, 절반도 안 쓴 거네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3일 만에 전쟁을 끝냈는데요.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 목표 100% 달성, 캄보디아 군 후방 지원 능력 완전 상실, 전투 지속 불가능 상태로 전환, 아군 손실 항공기 0대, 조종사 0명, 민간 피해 0건, 국제 여론 우호적, 아세안 개입 없음, 중국 외교 압박 최소.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태국이 원했던 모든 걸 달성했죠. 빠르고 조용하고 정확한 전쟁. 그리고 그 중심에 T-50이 있었습니다. 스티브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다들 모이세요. 긴급 회의입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모였어요. 스티브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태국전과 보고서가 화면에 떴죠. 이번 전쟁의 교훈이 뭡니까? 스티브가 물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제니퍼가 먼저 답했어요. 우리는 T-50을 훈련기로 봤지만
실제로는 경공격기였어요. 그것도 아주 효과적인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스티브가 물었어요. 정밀 타격이 전쟁을 바꿨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규모 폭격으로 밀어붙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100km 안쪽을 10m 오차로 타격해요. 민간 피해 없이요. 마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비용으로 반복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T-50이 증명한 겁니다. 스티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시뮬레이션을 전면 수정해야겠어요. 한국을 핵심 변수로 넣어야 합니다.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타격은 정확했다. 오차는 미터 단위였다. 부수 피해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한국산 플랫폼에서 이뤄졌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가 플랫폼은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우리 문장은 그날 밤 완전히 무너졌다. 조롱거리가 된 건 이틀 뒤였습니다. 목요일 오전. 저는 사무실에서 태국 전쟁 후속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이메일에 긴급 표시가 붙은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CIA 정보 분석국에서 온 거였죠.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캄보디아 중국산 무기 치명적 결함 영상 확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첨부된 동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캄보디아 군 다연장 로켓 발사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WS-2 시스템이었어요. 우리가 보고서에서 합리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던 바로 그 무기였죠. 발사대 6기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발사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사막색 위장복을 입은 병사들이 케이블을 연결하고 조준 장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발사대에서 로켓이 발사됐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로켓은 하늘로 날아갔죠. 연기 꼬리를 길게 남기며 상승했어요.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주변 군인들이 환호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두 번째 발사대 차례였습니다. 지휘관이 다시 신호를 보냈어요. 점화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보였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펑! 로켓이 발사되는 게 아니라 발사대 자체가 폭발했어요.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죠. 천천히 봤습니다. 로켓 점화 순간 발사관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정상적인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옆으로 번지는 불길이었죠. 그리고 바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발사대 전체가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금속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군인들이 쓰러졌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촬영하던 사람도 놀라서 뛰어간 것 같았죠. 화면이 땅을 향했다가 다시 하늘을 비췄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불길이 치솟았죠. 다른 군인들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뭘 본 겁니까? 중국산 다연장 로켓이 발사되지도 않고 폭발한 거였어요. 이메일 본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CIA 분석관의 코멘트가 적혀 있었죠. 해당 영상은 캄보디아 군 내부에서 유출됨. 촬영 시점은 태국과의 교전 개시 직전으로 추정. WS-2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 확인. 발사 준비 중 자체 폭발로 최소 12명 사상 추정. 폭발 원인은 로켓 점화 시스템 결함으로 분석. 중국제 전자부품 불량 가능성 높음. 캄보디아 측이 영상 확산 차단 시도 중이나 이미 SNS를 통해 유포 시작. 저는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트위터를 검색했어요. 캄보디아 로켓이라고 쳤죠. 이미 영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리트윗이 달려 있었어요. 업로드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죠.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중국산 무기 수준 발사도 못하고 터지네. 이게 200km 사거리. 캄보디아 불쌍하다. 돈 주고 고철 산 거잖아. 중국 믿은 게 문제. 자폭 무기 키읔키읔. 조롱과 비웃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영상이 여러 버전으로 편집돼 있었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폭발 장면을 반복하는 것. 폭발 순간 효과음을 넣은 것. 심지어 코미디 음악을 깔아놓은 것도 있었죠. 어떤 건 폭발 순간에 중국 국기를 합성해 넣기도 했어요. 마크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데이비드, 봤어요? 캄보디아 영상요. 네, 방금 봤어요. 저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믿어지지 않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WS-2가
이렇게 형편없는 줄은 몰랐어요. 우리 보고서엔 뭐라고 적었죠? 저는 파일을 찾아 열었습니다. 우리가 쓴 캄보디아 무기 평가 보고서였어요. 해당 부분을 찾았죠. WS-2 다연장 로켓 시스템, 사거리 200km, 탄두 중량 200kg, 정확도 CP 50m 이내, 가격 대비 성능 합리적, 단기전 방어 능력 충분, 서류상 스펙은 나토 기준 중급 이상.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합리적이라고요? 단기전 방어 능력 충분이라고요? 우리가 완전히 틀렸네요. 마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능표만 믿고 판단한 거예요.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확인 안 했죠. 제니퍼가 경고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있냐고 물었을 때요. 우리가 무시했어요.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스티브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캄보디아 영상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서 우리한테 코멘트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국방부 대변인실에서도 연락 왔고요.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스티브가 답했습니다. 우리 평가가 틀렸다고요. 중국산 무기를 과대평가했습니다. 서류만 믿고 실전 능력을 검증하지 않은 게 실수였어요. 하지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보기관들이 다 속았어요. 중국이 성능표를 조작한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작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냥 실험실 데이터일 겁니다. 최적 조건에서 테스트한 거죠. 온도, 습도, 완벽한 정비 상태. 실전은 다른데요. 제니퍼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CNN에서 특집 방송 시작했어요. 우리는 회의실 TV를 켰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태국, 캄보디아 분쟁이 중국산 무기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캄보디아 로켓 폭발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 충격적인 영상을 보시죠. WS-2 다연장 로켓이 발사도 하기 전에 폭발했습니다. 최소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군사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저가 무기를 수출해왔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품질 관리는 엉망이에요. 이번 사건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발사 시스템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겁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답했어요. 서류상 성능과 실제 성능이 다릅니다. 실전 테스트 없이는 믿으면 안 돼요. 특히 중국은 수출용과 자국용 품질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TV를 보며 메모했습니다. 전문가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실전 테스트 없이는 믿으면 안 된다. 바로 제니퍼가 했던 말이었죠. 다음날 아침 출근하니 더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캄보디아 로켓 폭발 장면을 전 세계 무기 사고와 비교한 영상을 만들었더군요. 제목이 중국산 vs 서방산 신뢰도 비교였어요. 재생했습니다. 미국산 HIMARS는 수천 발 발사해도 사고 없음. 유럽산 무기들도 안전기록 우수. 반면 중국산은 이번이 처음 아님. 과거에도 여러 사고 발생, 데이터가 쭉 나열됐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중국산 무기 사고는 계속 있었는데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스티브가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국산 무기 재평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가 선언했어요. 모든 성능 데이터를 의심하고 다시 검증하세요. 과거 사고 사례도 전부 찾아보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미 중국 무기 도입한 나라들은 어떻게 하죠? 정보 공유해야죠. 스티브가 답했습니다. 동맹국들한테 이번 사례 알리고 재점검 권고해야 해요.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읽었어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중국산 WS-2 로켓 자체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미 국방부는 중국산 무기 시스템의 신뢰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동맹국들에게 중국산 무기 도입 시 신중한 검토를 권고한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게 뭐라고 평가했죠?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어요. 그 합리적 선택이 12명을 죽였습니다. 마크가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니퍼가 경고했어요. 실전 데이터 확인하라고요. 우리가 무시한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무기 사고가 아니었어요. 중국 무기 브랜드의 붕괴였습니다. 전 세계가 그 펑하는 소리를 들었고 웃음과 조롱 속에 중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태국 국방부에서
또 다른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저는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제목이 캄보디아 공군 작전 불능 분석이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전 기간 3일, 캄보디아 J7 전투기 보유 대수 18대, 이륙 횟수 0회, 교전 횟수 0회, 격추당한 기체 0대, 이유. 단 한 대도 이륙하지 않았기 때문.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단 한 대도 이륙하지 않았다고요? 18대나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구체적인 감시 기록이 나와 있었어요. 캄보디아 공군 기지 위성 감시 결과라는 제목이었죠. 72시간 동안 지속 감시 실시. 푸놈펜 공군 기지, 시엠립 공군 기지, 캄포트 공군 기지 전부 관찰. J7 전투기 18대 전부 경납고 내주기 상태 유지. 단 한 대도 경납고 밖으로 이동하지 않음. 활주로 사용 흔적 전무. 연료 보급 차량 접근 기록 없음. 무장 장착 작업 미확인. 조종사 출격 준비 징후 포착 안됨. 결론. 캄보디아 공군은 전쟁 내내 전투기를 단 한 번도 작동시키지 않음. 전투 의지 상실로 판단됨.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전투기가 있었지만 쓸 수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아예 쓰려고도 안 한 겁니다. 왜죠? 마크가 제 옆으로 와서 화면을 봤습니다. 18대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왜 한 대도 안 띄웠을까요? 저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미출격 원인 추정이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태국 정보부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죠. 가능성 1. 기술적 한계. J7 전투기는 1960년대 소련 미그-21 기반 구형 기체, 레이더 탐지거리 30km, F-16은 100km 이상, 일방적 열세, 공대공 미사일 PL-5 사거리 18km, 미국산 AIM-120은 105km, 접근 자체 불가능, 야간 작전 능력 전무, 태국의 야간 공습에 대응 수단 없음, 가능성 2, 정비 상태 불량, 18대 중 실제 가동 가능 기체 추정 5대 이하, 나머지는 부품 부족으로 장기간 정비 대기 상태, 중국으로부터 부품 공급 지연, 평균 대기 기간 6개월 이상, 가능성 3, 조종사 능력 부족, 캄보디아 공군 조종사 연간 비행시간 평균 20시간 미만, 태국 조종사는 연간 150시간 이상, 실전 경험 전무, 야간 비행 자격 보유자 소수, 가능성 4, 전술적 판단, 출격 시 즉시 격추될 것으로 예상, F-16의 레이더와 미사일 사거리 우위로 생존 불가능 판단, 전력 온존을 위해 출격 포기 결정.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이유가 합쳐진 거였어요. 기술도 딸리고 정비도 안 되고 조종사 훈련도 부족하고 결정적으로 이륙하는 순간 죽는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스티브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J7 보고서 나왔죠? 네. 저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한 대도 안 뜬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가 화면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예상했어야 했는데요. 저는 우리 초기 평가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J7 부분을 펼쳤어요. J7 전투기 18대 보유, 구형이나 중국의 업그레이드로 일부 현대화 진행, 단거리 방공 임무 수행 가능, F-16에 비해 성능 열세이나 수적 우위로 일부 보완 가능, 국경 지역 제한적 작전 능력 보유, 단기 교전 시 일정 역할 수행 예상. 저는 그 문장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적 우위로 보완 가능이라고요? 제한적 작전 능력이라고요? 18대가 0대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제니퍼가 들어왔습니다. 뉴스 봤어요? 캄보디아 조종사 인터뷰 나왔대요. 뭐라고 합니까? 스티브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태국 언론이 타령한 캄보디아 조종사를 인터뷰한 기사였어요. 익명을 조건으로 한 인터뷰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관에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공군 조종사 K씨가 말했다. J7은 비행관입니다. 이륙하면 죽는다는 걸 다 알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기자가 물었다.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K씨가 답했습니다. 1년에 10번 날면 많이 나는 겁니다. 연료가 없거든요. 중국이 전투기는 싸게 줬지만 날리는 비용은 우리가 내야 해요. 우리나라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실력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에요. K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중 절반은 야간 비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태국은 밤에 왔잖아요.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둠 속에서 적을 찾지도 못해요. J7 기체 자체는 어땠나요? 쓰레기예요. K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레이더는 50km도 안 보여요. 태국 F-16은 우리를 100km 밖에서 봅니다. 미사일도 그쪽이 6배 더 멀리 날아가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다가가기도 전에 죽어요. 정비는요? 형편없어요. 18대 중에 5대만 날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부품이 없어서
몇 달째 세워뒀죠. 중국한테 주문하면 6개월 걸려요. 급한 부품은 1년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전쟁 났는데 쓸 수 있는 게 5대뿐이었던 겁니다. 출격 명령이 내려왔을 때 어땠습니까? 다들 거부했어요. K씨가 말했다. 대놓고는 못하지만 아무도 안 움직였어요. 사령관도 강요 안 했고요. 이륙하는 순간 미사일 맞아서 죽는다는 거 뻔하니까요. 차라리 땅에 있는 게 나았어요. 저는 기사를 다 읽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조종사들이 겁을 먹은 게 아니었어요. 현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륙은 곧 죽음이라는 걸요.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우리 팀이 참석했어요. 국방부 차관이 직접 주재했죠. 캄보디아 공군의 전면 불능은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전투기를 보유한 것과 전투력을 보유한 것은 다릅니다. 중국은 하드웨어만 팔았어요. 훈련, 정비, 부품 지원은 없었죠. 반면 한국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패키지로 팔았습니다. 차관이 답했어요. 태국의 T-58대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했고 정비 교육도 했고 부품 신속 공급 체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태국이 바로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책임감입니다.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국은 팔고 나면 끝이에요. 고장나면 사용자 탓을 하죠. 한국은 팔고 나서도 책임집니다.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해요.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든 겁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노트를 펼쳐 적었습니다. 캄보디아가 가진 중국산 전투기 18대 단 한 대도 뜨지 않았다. 이유는 복합적이었다. 기술 열세, 정비 불량, 훈련 부족, 그리고 이륙하는 순간 격추라는 확신. 전투기는 있었지만 전투력은 없었다. 반대로 한국산은 72회 출격하며 94.7% 성공률을 기록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은 비행기를 팔았다. 한국은 날 수 있는 능력까지 팔았다.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이었다. 2주 뒤 제 이메일에 도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제목이 일본 방위성 내부 동향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봤어요. 첫 문장부터 예사롭지 않았죠.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한국 무기체계 재평가 논의 시작, 기존 입장 변화 조짐, 고위 관료 사이 의견 충돌 발생, 보수파와 실용파 대립 심화.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9월 15일 방위성 내부 회의에서 태국, 캄보디아 분쟁 분석 보고, 항공망료 간부 작전부장이 T-50 전과를 상세히 설명, 72회 출격, 94.7% 타격률, 제로 손실이라는 수치 제시, 회의 참석자들 사이 술렁임 발생, 일부 장성급 인사들 한국 무기 재평가 필요성 언급, 9월 18일 방위장비청 차장 긴급회의 소집, 한국산 경공격기 도입 검토 필요성 제기, F2 후속 기종 선정 과정에서 한국 기종 포함 여부 논의, 보수파 강력 반발, 실용파 찬성 의견 표명, 회의 도중 고성 오가며 경론 전개.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이 한국 무기를 검토한다고요? 일본은 항상 미국이나 자국산만 고집했는데요. 그것도 회의에서 고성이 오갔다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발언록 요약이라는 섹션이 나왔어요. 회의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죠. 항공망료 간부 요시다 장군 발언.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의 T-50은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72회 출격에 단 한 대도 잃지 않았어요. 우리 F2는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 더 믿을만합니까? 방위장비청 사토 차장 발언. 하지만 한국에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안보는 자주성이 핵심입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 하늘을 지켜야 해요. 한국 무기 쓰면 기술 종속됩니다. 항공망료 간부 나카무라 대령 발언. 자주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성도 봐야 합니다. F2 한 대 가격이면 T-50을 3대 살 수 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3배 전력 확보하는 건데 왜 거부합니까? 방위성 야마모토 국장 발언. 그건 숫자 논리일 뿐입니다. 질적 우위가 양적 우위를 압도합니다. 우리는 최고급 장비를 추구해야 해요. 그게 일본의 자존심입니다. 항공망료 간부 요시다 장군 재발언. 자존심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실전에서 작동한다는 걸요. 우리는 서류만 믿고 있습니다. 중국 무기처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대화를 읽으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일본 내부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자존심파와 실용파로요. 마크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일본 보고서 봤어요? 네. 지금 읽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이 흔들리고 있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태국 전쟁 결과를 보고 충격받았을 거예요. 한국을 무시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잘하니까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다음 섹션에 추가 회의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9월 22일 방위성 사무차관 주재 조율 회의. 한국 무기 도입 찬반 의견 정리 시도. 하지만 합의 도출 실패. 보수파 입장. 한국 의존은 안보 자주성 훼손, 기술 유출 우려, 중국 자극 가능성, 역사 문제로 국민 정서 악화 우려. 실용파 입장. 예산 대비 효율성 최우선, 실전 검증된 무기 체계 필요, 미국도 한국 무기 인정하는 상황, 시대 흐름 무시 불가, 결론, 추가 검토 필요, 최종 결정 보류. 저는 패턴을 봤습니다. 일본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 무기가 좋다는 건 알지만 인정하기 싫은 거였죠. 제니퍼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쿄에서 추가 정보 왔어요.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래요. 그녀가 파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열어봤어요. 일본 주요 신문 기사 모음이었습니다. 9월 20일자 요미우리 신문, 한국 경공격기 실전서 위력 입증, 방위성 내부서 도입 검토설 부상. 하지만 공식 부인, 고위 관계자는 한국 무기 도입 계획 없다고 밝혀. 9월 24일자 아사히 신문, 훈련기로 분류되던 한국 항공기 전쟁 양상 바꿔. 일본 항공자위대 일부 비용 효율성 주목. 보수 진영은 안보 자주성 훼손 우려 제기, 방위성 내부 의견 충돌. 9월 26일자 산케이 신문, 한국 무기 의존 논란 확산. 야당, 정부의 입장 표명 촉구. 여당 내에서도 의견 갈려. 보수파는 단호히 반대, 일부 실용파는 검토 필요 주장. 저는 기사들을 읽으며 정리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갈라져 있었어요. 진보 성향은 한국 무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수 성향은 절대 안 된다고 보도했죠. 스티브가 회의실로 호출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고 갔어요. 일본 동향 브리핑하죠. 스티브가 말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 무기를 검토하자는 쪽과 절대 안 된다는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회의에서 고성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태국 전쟁 때문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T-50의 실전 성과가 일본 군부를 흔들었어요. 72회 출격, 94.7% 성공률, 제로 손실. 이 숫자들은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일본이 정말 한국 무기를 살까요?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자존심 문제가 크니까요. 하지만 군부는 원하고 있어요. 실용성 때문에요. 그래서 내부 균열이 생긴 겁니다. 스티브가 팔짱을 꼈습니다. 일본이 한국한테 손 벌리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특히 역사 문제까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해요. 예산은 한정됐고 위협은 늘어나고 있죠. 중국 견제하려면 전력이 필요한데 일본 혼자서는 비용이 너무 들어요. F2 후속 기종 개발하는 데만 수조엔이 들거든요. 그럼 결론은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일본이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요. 지금은 균열만 생긴 상태고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일본 내부의 균열 발생, 한국 무기 검토파 vs 거부파, 자존심과 현실의 충돌, 군부는 실용성 원함, 정치권은 자주성 강조, 언론도 양분, 결정 보류 상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은 처음으로 한국을 진지한 선택지로 보기 시작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무시할 수도 없다. 태국 전쟁이 도쿄의 자존심에 균열을 냈다. 한 달 뒤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어요. 우리 팀도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스티브, 마크와 함께 백악관 상황실로 향했죠. 오후 2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설리번이 주재했어요. 테이블에는 국방부, 국무부, CIA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은 처음이었거든요. 오늘 안건은 명확합니다. 설리번이 말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이 우리 안보 전략에 주는 함의를 논의합니다. 특히 한국의 역할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백악관 회의에서 한국 무기를 논의한다고요? 2달 전만 해도 우리가 변수 목록에서 뺐던 나라인데요. 국방부 차관 캐서린 힉스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태국 작전 결과는 우리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녀가 자료를 펼쳤어요. T-50이라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던 기종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72회 출격, 94.7% 성공률. 이 수치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CIA 부국장 데이비드 코엔이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국을 변수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쟁 시뮬레이션에서
아예 제외했죠. 정보 실패라고 봐야 합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바로 우리 팀이 한 일이었으니까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전략 분석팀 보고 들어보죠. 설리번이 스티브를 봤습니다. 스티브가 일어났습니다. 자료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심호흡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변수 목록에서 제외했고 T50을 보조 장비로만 봤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 실수입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습니까? 국무부 차관 빅토리아 눌랜드가 물었습니다. 낡은 기준 때문입니다. 스티브가 답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무기 수출국 정도로만 봤습니다. 진짜 전쟁에서 쓰이는 건 미국이나 유럽 무기라고 믿었죠. 중견국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설리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세요. 우리가 놓친 건 한국의 철학입니다.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최고급 무기를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실전에서 쓰기 좋은 무기를 만들었죠. 훈련과 전투를 하나로 통합하고 확장성을 처음부터 설계에 넣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핵심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힉스가 요청했습니다. T50은 훈련기로 시작했지만 전투기로 확장됐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나토 표준 무장을 전부 통합했고 미국 네트워크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저비용으로 다량 운용할 수 있고 정비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동안 한국은 실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F-16보다 낫다는 겁니까? 코엔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F-16이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역할이 달라요. F-16은 하늘을 장악하고 T-50은 지상을 타격합니다. 비용은 절반인데 출격은 3배 가능합니다. 조합의 문제예요. 눌랜드가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더 찾겠네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마크가 끼어들었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까지 한국 무기 도입 검토 중입니다. 태국 전쟁 이후 문의가 급증했대요. 일본도 흔들리고 있고요. 설리번이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긍정적입니다. 힉스가 답했어요.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고 한국 무기에는 미국 기술이 들어갑니다. 미국산 무장도 쓰고요. 한국이 잘 되면 우리 방산 기업도 이득이에요.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코엔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이번에도 우리한테 사전 통보 없이 태국을 도왔잖아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그건 민간 계약입니다. 스티브가 정정했어요. 한국 정부가 직접 개입한 게 아니에요. 기업 간 거래죠. 우리가 통제할 대상도 아니고요. 그래도 결과는 같아요. 코엔이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상 못한 방향으로요. 설리번이 손을 들어 대화를 멈췄습니다. 핵심을 정리하죠.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우리 전략에 반영해야 해요. 찬성하시는 분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없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눌랜드가 물었습니다. 3가지입니다. 설리번이 손가락을 펼쳤어요. 첫째, 한국과 무기 개발 협력을 강화합니다. 그들의 실용성과 우리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거죠. 둘째, 동맹국들의 한국 무기 도입을 지원합니다. 어차피 막을 수 없으니 우리가 주도하는 게 낫습니다. 셋째, 한국을 주요 방산 파트너로 격상합니다. 정기 협의체를 만들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엔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전략 분석팀은 보고서를 수정하세요. 설리번이 스티브를 받습니다. 한국을 핵심 변수로 넣고 다시 작성하세요. 이번 주 안으로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스티브가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크가 말했어요. 백악관이 한국을 인정했네요. 늦었지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2개월 전에 알았어야 했어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인정한 게 다행이에요. 안 했으면 더 큰 실수할 뻔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시뮬레이션 파일을 열었어요. 변수 목록이 나타났죠. 중국, 태국, 일본, 미국. 저는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그리고 각 변수에 가중치를 다시 매겼어요. 한국의 가중치를 대폭 올렸습니다. 이제 한국은 일본보다 높은 가중치를 받았죠. 제니퍼가 제 화면을 봤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됐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개월 늦었어요.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같은 실수 반복하는 것보단 훨씬 낫죠. 저는 이메일을 열어 팀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긴급 보고서 전면 수정이었어요. 백악관 지시로 한국을 핵심 변수로 포함하여 보고서 제작성합니다.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 각자 담당 섹션 업데이트 바랍니다. 한국 관련 모든 데이터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세요.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포토맥 강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틀렸었어요. 하지만 인정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였죠. 한국은 변수였고 앞으로도 계속 변수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야 깨달은 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노트에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에서 침묵 끝에 누군가 말했다. 한국은 속인 적 없습니다. 우리가 낡은 기준으로만 봤을 뿐입니다. 그 문장이 모든 걸 요약했다. 우리의 오만과 뒤늦은 인정을, 그 인정을 문서화하는 데는 또 한 달이 걸렸습니다. 11월 말 저는 최종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과 백악관에 올라갈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태국, 캄보디아 분쟁 종합 분석 및 전략적 교훈이었죠.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고 저만 남아 있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약부터 썼어요. 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발생한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을 종합 분석한다. 3일간 진행된 이 분쟁은 21세기 전쟁 양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특히 한국 무기 체계의 실전 검증과 중국산 무기의 치명적 한계가 동시에 드러났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본 팀의 초기 분석은 중대한 오류를 포함했다. 한국을 분쟁 변수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는 전통적 강대국 중심 사고의 결과였으며 중견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과소평가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시뮬레이션은 현실과 크게 빗나갔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이렇게 명확하게 적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계속 썼어요. 정직해야 했으니까요. 주요 발견 사항이라는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한국 무기 체계의 실전 능력 검증. T-50 경공격기는 72회 출격하여 94.7% 타격 성공률을 기록했다. 평균 타격 오차 8.3m로 민간 피해 제로 달성. 저비용 대량 운용이 가능하며 정비성과 가동률이 우수하다. 나토 표준 무장 통합으로 미국 무기 체계와 완벽히 호환된다. 한국은 훈련과 전투를 하나로 통합하는 설계 철학을 입증했다. 둘째, 중국산 무기의 치명적 결함 노출. WS-2 다연장 로켓은 발사 중 자체 폭발하여 최소 12명 사상. J-7 전투기 18대는 72시간 동안 단 한 대도 이륙하지 못함. 기술적 한계, 정비 불량, 부품 공급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 서류상 성능과 실전 능력 사이 심각한 괴리 확인. 중국 무기의 신뢰도에 대한 근본적 재평가 필요. 셋째, 정밀 타격 중심 전쟁의 부상. 대규모 화력전이 아닌 정밀 타격으로 빠른 승리 달성. 국제 여론 악화 없이 작전 목표 완수 가능함을 입증. 민간 피해 최소화가 현대 전쟁의 필수 요건임을 확인. 미래 분쟁에서 정밀 타격 능력이 승패를 가를 것. 넷째, 비용 효율성의 전략적 중요성. 동일 작전을 F-16만으로 수행 시 250만 달러 이상 소요 예상. T-50 활용으로 118만 달러에 완료하여 53% 비용 절감. 제한된 국방 예산 시대의 비용 효율성은 전력 증강의 핵심 요소. 저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략적 함의였어요. 이번 분쟁이 미국 안보 전략에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견국 군사력 재평가 필요. 한국, 폴란드, 터키 등 중견국들이 독자적 방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을 단순 무기 구매국으로만 볼 수 없다. 실전 검증된 무기 체계를 보유한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주요 방산 협력국으로 격상 필요. 둘째, 중국 무기 확산 저지 전략 수정. 중국산 무기의 결함이 드러났으나 저가 정책으로 여전히 개도국 시장 장악 중. 단순 비판이 아닌 실질적 대안 제시 필요. 한국 등 신뢰 가능한 중가 무기 공급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 대응. 셋째, 동맹 협력 방식 전환. 일방적 무기 판매에서 쌍방향 기술 협력으로 전환 필요. 한국의 실용성과 미국의 첨단 기술 결합 시 시너지 극대화 가능. 파트너십 강화가 중국 견제에 효과적. 정기 협의체 구성 권고. 넷째, 전쟁 양상 변화 대응. 대규모 화력전에서 정밀 타격 중심으로 전환 중. 민간 피해 최소화가 국제 여론 관리의 필수.
저비용 고효율 무기체계 확보 시급. 미군도 저가 정밀 타격 플랫폼 도입 검토 필요. 저는 커피를 다시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지만 마셨어요. 마지막 섹션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결론. 이번 전쟁의 교훈은 명확하다. 한국은 강대국을 흉내내지 않았다. 대신 강대국들이 실제로 필요로 할 전쟁 방식을 먼저 만들어 두었다. 저비용으로 정밀 타격하고 민간 피해 없이 빠르게 끝내고 국제 여론 악화 없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이것이 21세기 전쟁의 모델이다. 우리는 이를 뒤늦게 인식했다. 2개월이라는 시간을 낭비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한국은 이제 우리 안보 전략의 핵심 변수다. 조용히 준비해온 그들의 능력을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 과소평가는 정보 실패로 이어진다. 그것이 이번 분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이다. 저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68페이지 분량이었죠. 파일을 저장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본문에 짧게 적었죠. 정직하게 썼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한국의 성공을 모두 담았습니다. 뒤늦은 인정이지만 정확한 인정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을 보니 워싱턴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11월 말치고는 이른 눈이었죠. 저는 지난 석 달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회의실에서 한국을 변수 목록에서 뺐던 날,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한국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던 순간, 태국 참모 차장이 그래서 한국을 봤습니다. 라고 말했던 장면, T-52 처음 출격하던 밤 상황실의 긴장감, 캄보디아 로켓이 펑 하고 폭발하던 영상, 일본 내부가 흔들리던 보고서, 백악관에서 인정하던 순간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스티브였어요. 보고서 받았어요. 지금 읽고 있는데 잘 썼네요. 감사합니다. 특히 결론 부분이 좋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을 흉내내지 않았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내일 아침 국방장관한테 제출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거리가 하얗게 덮이고 있었죠. 저는 개인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석 달 전 우리는 한국을 몰랐다. 아니, 알려 하지 않았다. 변수도 아니라고 했다. 그 오만이 우리를 틀리게 만들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다. 떠들지 않고 만들었다. 증명하지 않고 작동시켰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들은 이미 준비돼 있었다. 이제 우리는 안다. 한국은 핵심 변수다. 다음 시뮬레이션에는 가장 먼저 들어간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다음날 국방장관 책상에 올라갔다. 일주일 뒤 백악관 안보회의에서 승인됐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 안보 전략의 주요 파트너로 공식 격상됐다. 우리가 뒤늦게 인정한 그 조용한 힘은 이제 공식 문서에 기록됐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보고서는 끝났어요.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뒤늦게 알아챈 그 실용성은 계속 증명될 거였죠. 다음엔 놓치지 않